이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시중이었습니다. KBS.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성원입니다. 중남미 정치 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파 정권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이른바 핑크타이드, 분홍 물결이 일었었는데요.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그리고 볼리비아 등에서도 우파 정권이 속속 등장하면서 블루타이드, 푸른 물결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남미 우파 지도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좌파 정권을 압박하는 것도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 칠레에서는 대통령 결선 투표가 치러져서 그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현재는 칠레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카스트 후보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칠레를 중심으로 중남미 정치 지형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아르헨티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비에르 밀레이 정권에서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아르헨티나에 수입품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의류업계는 값싼 수입 의류와의 가격 경쟁에 직면해 생존 전략을 다시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세한 상황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2월 8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홍콩에서 어제 입법회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이번 선거는 중국이 2021년 애국자만 출마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뒤 두 번째로 치러진 선거였는데요. 화재 참사로 불거진 정부의 책임론이 커지면서 4년 전보다 투표율이 하락할지 관심을 모았는데 일단 지난 선거 당시의 투표율은 넘겼습니다. 가자 전쟁 1단계 휴전이 이루어진 지 2달 만에 하마스가 무기를 동결하거나 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단계 휴전 협상의 최대 걸림돌이 된 문제에서 하마스가 진전된 입장을 보인 건데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무기 동결을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진 불투명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단계 휴전이 마무리 단계고 곧 2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달 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하마스의 가자지구 통치를 종식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간 종전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러시아가 전선 요충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또다시 공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최후 방어선인 포크로우스크가 함락 위기에 처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4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협상에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유럽 주요 3국 정상들과 종전 전략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프랑스 출신의 미술 거장 앙리 마티스의 판화 8점이 7일 브라질 상파울루의 한 도서관에서 도난당했습니다. 무장한 남성 2명이 이날 마리오 데 안드라데 도서관에 침입해 작품들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시 당국은 도난당한 작품들의 가치가 얼마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야수파의 창시자인 마티스는 단순하면서도 대담한 선과 형태를 추구해 선의 연금술사라고 불린 현대미술의 거장인데요. 이번 미술품 도난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 보석 절도 사건 이후 약 2달 만에 발생했습니다.
인공지능 업종과 관련된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주요 자산 운용사 중 대다수가 내년도 글로벌 증시가 강세장을 지속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회복력 있는 글로벌 성장세, AI의 추가 발전, 완화적인 통화 정책, 재정 부양책이 글로벌 주식시장 강세를 지속시킬 거란 게 대다수 운용사의 판단인데요. 다수의 펀드 매니저들은 내년도 시장 환경에 위험 요인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일각에서 제기하는 AI 거품론이나 경기 침체와 관련된 위험 경고가 다소 과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돈노 독트린. 여기서 돈은 도널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얘기인데요. 예. 트럼프 행정부가 5일자로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네네. 미국의 외교 정책에 변화가 있을 전망인데요. 미국의 주요 안보 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로드맵을 발표한 건데 이 전략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은 전통적인 정치 이념에 기반하지 않는다. 아메리카 퍼스트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미국의 핵심 국가 안보 이익이 우리의 초점이 돼야 한다라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략 개념뿐만이 아니라 서반구, 아시아, 유럽, 중동 같은 지역별 전략도 함께 소개가 됐는데요. 북한이 전혀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네.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17번이나 언급됐거든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서 점점 후순위로 밀려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전략 핵심은 중국 견제다라는 게 더 분명해졌는데요. 인도태평양 지역이 앞으로 한 세기 동안 핵심적인 경제, 지정학적 격전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번영하려면 그곳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특히 제1 도련선을 방어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집중을 해야 된다.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갔는데요. 이 제1 도련선이라는 게 일본의 규슈 남단부터 대만과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입니다. 네. 중국의 태평양 확장을 견제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또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도 반대한다라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은 대만 해협에서의 현상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지지하지 않는다라면서 대만에 대해서 중국이 압박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뜻을 좀 명확하게 좀 밝혔습니다. 또 히토르 공급망에 대한 위협, 합성 마약인 펜타닐 원료 수출, 불공정한 무역 관행 이것들을 종식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서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반면에 전통적인 동맹이죠. 대서양 동맹, 유럽에 대해서 평가가 좀 바뀌었는데요. 문명의 소멸이란 엄혹한 전망을 맞고 있다. 이런 얘기를 담았습니다. 유럽이 이민 정책을 펴서 특정 국가들이 비유럽계가 다수인 국가로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를 억제하는 데 전념하겠다라고 했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러시아 견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아서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반구, 즉 북미와 중남미, 카리브해 국가 등에서의 안보 전략을 강조한 게 눈에 띄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으로의 대규모 이주를 방지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이고 마약 테러 조직 등에 맞서서 미국과 협력하는 정부들이 들어서길 원한다. 이렇게 언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멀로 독트린에 대한 트럼프의 보완이다라고 전략 보고서가 설명을 달았는데 네. 그래서 돈로주의가 나온 겁니다. 이게 신멀로주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따서 돈로주의라고 부르는데 네. 1800년대에 유럽 갈등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의 국익에 집중한다라는 고립주의를 표방했던 멀로 대통령의 멀로주의를 확장하고 개정한 그런 판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수년간 방치됐던 서반구에서 미국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라는 뜻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워싱턴 포스트가 새로운 전략에 대해서 미국이 2차 대전 이후 유지해왔던 글로벌 초강대국 역할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이다라는 분석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소수정예가 휘두르는 양날의 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외교안보 정책을 정통 관료들이 아니라 극소수의 최측근 그룹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폴리티코지가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 극소수의 최측근은 대통령의 골프 친구인 위트코프 특사가 있고요. 루비오 국무장관, 벤스 부통령,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등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을 관여를 했었는데 네. 이제 영역을 넓혀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랑 무력 긴장을 높이는 과정에서도 이들에게 의사결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의존하고 있다라고 폴리티코지가 보도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트럼프 대통령은 관료주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수정예 외교를 선호하는데 이 경우에는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네. 하지만 내부 조율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측근 그룹들을 즉흥적으로 부른답니다. 회의도 필요할 때마다 여는데 결정이 굉장히 빨리 내려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또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수시로 좀 변하는 걸로 유명하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초안이 처음 나왔을 때도 위트코프 특사와 맞사위가 초안을 맡았다. 그렇죠. 네. 벤스 부통령 루비오 장관은 이것을 의회에 설명하는 역할을 이렇게 나눠 맡았다는 건데요. 지금 기동성이 뛰어나고 관료주의가 줄어들수록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낮아진다라고 백악관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교 현안을 두고 각 나라랑 그 협상 채널이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때 네. 달라진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두고 켈로그 특사가 우크라이나 쪽에 그 설명을 했고 러시아랑 소통을 위트코프 특사랑 쿠슈너가 담당을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저쪽에 가서 하는 얘기가 이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모든 협상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부 아는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훨씬 낫다라고 이제 전 미국 외교협회 회장이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지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같은 전통적 시스템이 약화된 것도 지금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수장이 없습니다. 5월부터는 아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굉장히 무력화됐거든요. 그런데 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다양한 시각을 검토해서 외교협상 과정에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지금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또 하나의 문제로 지적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 소수 정예랑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걸프국의 일부 정상과 외교관들은 백악관 의사결정에 굉장히 빠르게 참여를 할 수 있고 영향도 미칠 수 있는데 네. 이런 루트가 없는 다른 국가의 관계자들은 굉장히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다카이치 후폭풍. 네, 지금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이번에는 중국 군의 전투기가 6일 일본 자위대 전투기를 향해서 레이더를 조준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그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시사 발언을 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게 잦아들기는커녕 더 영역이 지금 커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신들이 이건 다카이치 후폭풍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새벽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6일 오후에 중국군의 제-25 함재기가 영공 접근을 경계하고 저지하기 위해서 긴급 발진을 했던 일본 항공자위대 F-15 전투기에 레이더를 몇 분간이나 간헐적으로 조준하는 일이 2번이나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전투기의 레이더 조준이 주변 수색용으로도 쓰이지만 공격 목표를 정해서 화기를 발사하기 직전에 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군사적 행동인데요. 이번 일은 그래서 중일 갈등이 이제는 군사 쪽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네. 특히 중국 군의 항공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레이더를 조준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지만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지금 눈길을 끄는 건데요. 일본이 굉장히 서둘러 새벽에 발표한 것도 국제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서 일본이 2013년에도 센카쿠제도 중국명 다오이다오 국영
국유화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을 때도 이렇게 레이더 조준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당시에 아베 내각은 2주간이나 면밀한 검토를 한 끝에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당장 나왔으니까 그렇죠. 양국 간 마찰이 더 첨예화되고 장기화된다는 걸 나타낸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지금 수세는 일본입니다. 수세에 몰려 있어요. 그렇죠. 일본이 점점 한일령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서 일본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공식화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국제사회의 지원을 바라기도 좀 어렵거든요. 네. 여기 어제 요미우리 신문이 일본 기업에 대한 중국의 히토류 수출 허가 절차가 평소보다 지연되고 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서 이러다 히토류도 막는 게 아니냐 뭐 본격적으로 무역 규제를 가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일본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누구도 날 대표할 수 없다. 네, 어제 홍콩의 의회에 해당하는 입법회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네. 2021년에 중국 정부가 애국자만 출마 가능하다라는 규정을 넣어서 선거제도를 전면 개편한 이후 두 번째 치러진 입법회 선거였습니다. 네. AFP 통신에 따르면 등록 유권자 410만 명 가운데 130만 명만 투표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투표율이 31.9%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졌던 2021년 선거에서는 30.2%의 역대 최저율 투표율이 나왔는데 네.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 지금 이번에 기록이 됐습니다. 이번에 출마한 후보자 161명이 다 정부의 심사를 거치고 출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친중파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이미 뭐 민주파 정당들은 해산을 했거나 활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친중파, 민주파가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2021년 이전 선거에서는 민주파가 대개 6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했거든요. 근데 투표율이 두 번 연속이나 절반 수준으로 지금 뚝 떨어진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더군다나 이번 선거 최근에 홍콩에서 발생했던 대형 화재 이후에 지금 실시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투표율이 홍콩 시민들의 정서를 대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이 나왔고요. 또 지금 정부의 책임론이 높아져서 투표율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걸 홍콩 당국이 긴장을 하면서 네. 투표 시간을 전보다 2시간 늘렸습니다. 투표소도 추가 설치를 했어요. 여러 가지 투표율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는데 뭐 소용이 없었네요. 네, 한 30대 남성이 얘기한 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나는 투표를 하지 않을 거다. 후보자 중에 누구도 진정 나를 대표할 수 없고 결국 정부는 선거를 연기했어야만 했다라는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체적인 홍콩 시민들의 분위기가 네. 아닌가 싶고요. 자, 다음 키워드 공룡을 삼킨 공룡. 네, 그래서 공룡이 더 커졌습니다. 예.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기업이죠. 넷플릭스가 영화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를 7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6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네. 전 세계 영화업계에 오. 굉장히 큰 변화가 일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굉장히 초대형이잖아요. 현금과 주식 거래가 결합된 형태고 영화와 TV 스튜디오, HBO, 스트리밍 서비스 HBO 맥스가 인수 대상입니다. 네. 또 워너브라더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갖고 있어요. 그럼요. 네. 원더우먼, 해리포터, 배트맨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비롯해서 아주 방대한 장편 영화 라이브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가 이 영화와 프로그램들이 전체 시청량의 80%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네. 이번 거래가 글로벌 스트리밍 업체 1위인 넷플릭스와 3위인 HBO 맥스를 통합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라고 CNN이 분석했습니다. 네. 넷플릭스가 굉장히 자신만만합니다. 만약에 거래가 무산되거나 정부에서 승인을 못 받으면 58억 달러, 약 8조 5천억 원의 위약금을 지불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인데요. 자, 이제 공은 반독점법 준수 여부를 심사할 미국 당국, 글로벌 반독점 규제 당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하지만 최종 승인이 될 것인가 아직은 불투명한데요. 왜냐하면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참모들이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네. 가디언은 이번 인수로 OTT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의 축소, 구독료 인상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의 HBO 맥스를 인수하면 미국
구독형 스트리밍 시장의 30%를 차지하게 되는데 네. 지금 법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합병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으면 네. 경쟁사 간 직접 합병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어렵네요. 반독점법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넷플릭스는 아니다라는 주장인데요. 유튜브 같은 무료 동영상 플랫폼도 스트리밍 시장 점유율에 포함을 해야 되고 HBO 맥스 합병이 경쟁 감소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워너브라더스 인수전에 참여했던 또 다른 회사가 있었습니다.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가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못 얻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앨리슨 파라마운트 최고 경영자랑 친분이 깊고 이 최고 경영자의 아버지인 레리 앨리슨 오라클 창업자와도 절친이니까 반독점법 당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향을 미쳐서 우리한테 다시 넘어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지금 파라마운트 스카이댄스 측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미국 내 산을 넘는다고 해도요. 각국의 반독점 당국에서도 계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영화 산업 종사자들은 지금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극장 중심의 영화 유통 구조가 약화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인데 특히 헐리우드 작가를 대표하는 노조죠. 미국의 작가조합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임금이 하락하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사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악화될 거다.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고 다양성은 더 줄어들 거다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네, 네. 다음 키워드 칼과 방패의 싸움. 누가 여기서 이길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호주 정부가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예정입니다. 네네. 그래서 틱톡, 인스타그램 같은 주요 SNS가 10일부터 호주에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계정 개설을 차단해야 됩니다. 어기면 최대 4,950만 호주 달러, 약 485억 원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요. 네.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틱톡, 스냅챗, 레딧, 킥, 트위치 아동 청소년이 많이 쓰는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초에 호주 정부가 조사를 해봤더니 네. 10에서 15세 호주 아동의 96%가 이 SNS를 사용하는데 10명 중에 7명은 여성 혐오적, 폭력적인 콘텐츠, 섭식 장애나 극단적인 선택을 조장하는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플랫폼들이 너무너무 벌금이 높으니까요. 계정 차단 작업에 들어갔어요. 메타가 네. 이미 4일부터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고 스냅챗도 그 16세 미만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정이 차단됩니다라는 알림을 보내고 있는데요. 네네. 자, 이렇게 막으니까 칼이 나왔습니다. 호주 그러니까요.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차단을 뚫는다라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네. 다른 사람의 얼굴 사진을 인용하면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엄마 아빠는 물론이고요. 비욘세 같은 연예인 사진을 내세웠더니 통과가 그래요? 됐다고 합니다. 할로윈 마스크를 써서 해도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VPN 이용도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영국이 앞서서 비슷한 조치를 했을 때도 VPN을 사용해서 뚫었답니다. 부모의 이메일을 이용한 계정 생성도 확산이 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기업들도 기술적으로 차단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라면서 지금 호소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2명의 청소년은 이 법은 위헌적이고 전체주의적이다라면서 헌법소원까지 냈다고 합니다. 막으면 뚫는 방법을 또 그렇습니다. 생각해내는. 네.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미우즈의 스타라이트 함께 듣겠습니다. Taking me far away from the
sensations, black holes and revelations, and our hopes and expectations, black holes and revelations.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맞아 어제 대통령실 참모들이 성과보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반년은 국가 정상화를 위한 여정이었다며 내란으로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고 민생과 외교를 정상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내년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오늘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오늘 정기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법안장 회의에서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공식적으로 제기됐습니다. 내란 특검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지난 5년 동안 27%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가데이터처가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지수가 17.2% 오른 것과 비교하면 식품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쿠팡에서 3천만 명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이를 악용한 신종 사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출된 정보로 신용카드가 발급됐다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보겠습니다. 정덕주 통신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덕주입니다. 네, 지금 아르헨티나가 수입 개방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급증하고 있다고요? 네, 극우 자유경제주의자인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요, 대선 캠페인 때부터 시장의 자유경제주의를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게 밀레이 정권은 그간 페론당의 대통령들이 엄격하게 규제했던 환율과 수입권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부응해 현재 아르헨티나에는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특히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면서요, 정부의 무역 흑자는 감소되고 또한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분야 어디일까요? 네, 대표적으로 의류업계의 피해가 큽니다. 네. 밀레이 정권 이전에는요, 쉐인이나 테무와 같은 플랫폼에서 물건을 직구하려면 관세도 높았고 또 여러 가지 규제가 심했습니다. 하지만 밀레이 정권이 들어서면서요, 아르헨티나에서도 해외 직구가 예전에 비해 훨씬 더 편리해졌습니다. 중국의 직구 플랫폼들의 저렴한 가격과 공격적인 전략이 아르헨티나 소비자들에게도 통했기 때문에요. 이러한 플랫폼을 통한 구매도 증가했습니다. 네. 경제 전문가들은요, 쉐인이나 테무와 같은 저가의 중국 플랫폼들이
아르헨티나 중소기업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 의류업계 재단인 프로테헤르에 의하면요. 의류업계는 올해 전년 대비 공장 가동률이 20% 감소했고 네. 이에 반해 중국에서의 의류 수입은 2배로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소비도 위축된 상황에서요. 해외로부터의 수입에 있어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입이 증가하다 보니까요. 타격을 입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밀레이 정권의 집권 시작인 2023년 말부터 현재까지 15,500개의 회사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폐업한 회사 중 99.75% 이상이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 놀라운 점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투자를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강조한다고요? 네, 물론 정부의 자유무역주의 정책이 처음에는요. 산업의 기본이 되는 투입제와 자본재 수입 증가를 가져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전제품을 포함한 자동차 그리고 의류 등 소비재 수입도 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기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완제품 수입은 62.8% 증가했고요. 자동차 수입은 121% 급증했습니다. 또한 가전제품 수입도 증가했는데요. 네. 냉장고는 전년 대비 387.1%, 세탁기 수입은 924.2% 증가했습니다. 네. 유력 일간지 인포바에 따르면요. 수입 규제 완화와 더불어 다소 안정된 환율은 수입 제품 가격의 하락을 가져왔고요. 이로 인해서 아르헨티나 중소기업들은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요. 네. 또 2026년까지 수입품 수치를 낮추지 못하면 무역 수지가 붕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동차나 가전제품 엄청나게 증가를 했는데 이렇게 수입품의 증가를 한 건 어쨌든 원하는 쪽이 있는 거잖아요. 소비가 좀 받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만큼 소비도 전체적으로 증가했겠네요. 그러면. 네, 그간의 정권들은 내수 경제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네. 그렇기에 높은 관세와 더불어 서류상 많은 규제를 두어서요. 수입을 엄격하게 관리해 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수입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인근 국가인 파라과이, 칠레 혹은 브라질로 이동해서 구매를 하곤 했는데요. 네. 밀레이 정권 이전에는요. 해외 직구로의 구매는 높은 비용 때문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르헨티나인들이요. 현 정부의 수입 완화 정책에 편승한 것이고요. 또한 간편화된 디지털 구매 플랫폼도 한몫한 것입니다. 수입되는 소비재로는요. 가정용품, 신발, 장난감, 식품 그리고 자동차까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 네. 대부분이 다 아르헨티나에서도 생산되는 품목들이라 산업 침체 징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섬유업계의 경우 평균 가동률은 현재 43%입니다. 한 리서치 업체에 따르면요. 2023년 8월 이후 고용 부문은 12.7% 감소했고요. 약 16,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습니다. 현 상황에 많은 중소기업들이요. 생산을 지속할지 아니면 수입 제품 유통에 적응할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아르헨티나에 있는 우리 동포 사회도 타격을 좀 받고 있다고요. 네, 약 2만 3천 명의 한인 동포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아베사네다 의류 도매상거리에 집중해서요. 네. 중저가 여성 의류업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옷 도매 가게를 차려 아르헨티나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수입을 하는 동포도 있고 또 봉제를 해서 직접 제작을 하는 동포도 있습니다. 수입이 완화되다 보니까요. 너도 나도 다 수입을 시도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도매 가게들이 중국에서 수입해온 비슷한 옷을 진열해 놓고 판매하고 있고요. 네. 또 한인들이 제작한 의류의 경우에는 저렴한 수입품 때문에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 직구로 옷을 구매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요. 판매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한인 동포 의료업계도요. 예. 앞으로의 행보를 다시 한번 타진해봐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정덕주 통신원이었습니다. 최근 중남미 정치 지형을 두고 푸른색 물결이라는 뜻의 블루타이드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좌파 성향의 핑크타이드가 강세였던 중남미가 이제는 중도 및 우파지권 흐름이죠. 블루타이드로 바뀌고 있는 건데요. 자, 이런 가운데 오는 14일에 치러질 칠레 대통령 선거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칠레 대선을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의 정치 상황, 글로벌 이슈 시간에 살펴볼 텐데요.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칠레 대선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봐야 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번 칠레 대선에서 가장 관심을 모이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제 극우 성향의 정치인 안토니오 카스트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뭐 강경한 반이민 정책, 또 범죄 척결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자주 그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최근 어디에 트럼프 이런 많이 나오죠. 네, 특히 남미 쪽에. 네, 아르헨티나의 트럼프 하베르 그 밀레이하고 좀 비슷하죠. 네. 그 1990년에 이 칠레가 민주화가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예전에 우리나라처럼 오랫동안 군사 독재 체제 하에 있다가 민주화가 됐는데 그 이후 정치적인 흐름을 보면은 중도 좌파 정부하고 중부 우파 정부가 이렇게 매번 대통령 선거 때마다 이제 번갈아 가면서 집권을 해오다가 이 마지막 가장 최근에 대해서는 2021년에 있었어요. 이때 이제 운동권 출신의 35살 밀레니얼 세대의 대통령 이래가지고 가브리엘 보리치가 승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가브리엘 보리치는 당초에 중도 좌파보다는 조금 더 좌편향된 그런 성향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4년 만에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극우 성향의 카스트가 이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만약에 카스트가 당선이 된다면은 중남미 지역에서 갈수록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 이제 우경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블루타이드가 좀 더 확실하게 또 힘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지난주에 저희 이 시간에 베네수엘라 하면서 트럼프가 이게 서반구 그 중남미 지역을 앞마당 삼아서 여기서 이제 파권을 확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는데 이런 트럼프의 정책도 더욱 힘을 받게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칠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전 세계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카스트에 맞서는 후보는 누구 있을까요? 예, 여성입니다. 지금 1차 투표에서 이제 2명이 최다 득표자 2명이 가려져가지고 14일에 이제 결선 투표가 있는 건데 이 카스트에 맞서는 후보는 히아네트 하라라고 하는 여성 정치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칠레에서 하라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바로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떤 음악에 관심 가지신 분이라면 1970년대 70년대 이 피노체트 군사 정권 때 살해당한 민중 가수 빅토르 하라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하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알려진 사람인데 인척관계인가 그래서 저도 좀 찾아보니까 그건 아니라 성은 같은데 이 히아네트 하라가 자신도 이 가수 하라를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우리 인천 관계는 아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카스트 후보보다 이 하라는 5살이 적은 51살입니다. 변호사 출신인데 현재 보리치 정부에서 노동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주 4주시간 근로제 그리고 연금개혁 주도해서 꽤 정치적인 입지를 단단하게 굳힌 인물인데요. 정당은 칠레 공산당 소속입니다. 이 좌파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이제 이번에 후보가 됐는데
칠레 공산당 소속의 대선 후보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소속 정당은 이렇지만 그 이전에 그 미첼 바첼레트 그 여성 대통령이기도 했고 이 전 대통령처럼 약간 중도적인 성향, 중도 좌파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렇게 급진적인 공산당 정책과는 조금 거리감을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하라 후보가 당선이 되면 바첼레트에 이어서 칠레 역사상 두 번째 여성 대통령이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좀 미지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자, 일단은 14일에 결선 투표가 이 두 사람을 놓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보리치 현 대통령은 출마하지 않았군요. 예, 네. 뭐 칠레 대통령 제도는 4년 임기 4년이고 중임이 가능하기는 한데 네. 연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래서 좀 한 번 건너뛰거나 또 두 번 건너뛰거나 다시 재출마를 할 수는 있는데 예. 연속해서 8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칠레가 이제 군부 독재 상처가 굉장히 깊은 국가여서 연속적인 연임을 통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막으려는 어떤 헌법적인 제도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대선이 어쨌든 극우대 좌파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일단 그러면 1차 투표 결과 좀 정리해 볼까요? 네, 11월 16일에 있었어요. 네. 근데 8명 후보가 출마를 했고 카스트와 하라가 이제 최다 득표자로 이제 결선 투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1차 투표 결과를 보면은 하라가 가장 많은 득표를 얻긴 했어요. 26.85% 득표율로 1위고 네. 그다음에 카스트 후보가 23.92%로 2위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그 3위에서부터 5위까지 후보들을 보면 대부분 다 보수파, 우파 성향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 카이세르라고 하는 요하네스 카이세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선거패배 1차 투표 끝나고 나가지고 선거패배 인정하면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는 카스트 후보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이렇게 결선 투표에서는 어떤 쪽으로 어떤 표심이 기울지 좀 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 뭐 결선 투표 14일이니까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1차 투표가 개표한 다음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네. 그 이후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들을 현지 여론조사들을 보니까 카스트 후보 지지율이 좀 높습니다. 하라보다 12%포인트에서 16%포인트 정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카스트가 후보의 지지율이 46에서 51% 선인데 하라 지지율은 30%대거든요. 꽤 차이가 있죠. 그러네요. 그리고 어떤 후보 찍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유동표는 약 20%에서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1차 투표 때 8명의 후보 중에서 3위에서 5위가 대부분 보수파 또는 우파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1차 투표 때는 아무래도 이 표심이 보수 표심이 조금 흩어졌던 것 같아요. 나뉘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카스트가 2위였던 것 같은데 결선 투표에서는 결집을 할 가능성 지금 현재로서는 매우 높아 보이죠. 네. 이번 대선 핵심 이슈는 어떤 겁니까? 이번 대선의 핵심은 불법 이민 문제, 또 범죄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칠레는 좀 남미 국가 중에서 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최근의 문제는 불법 이민자 또는 합법적인 이민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2024년에 인구조사가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인구조사는 7년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이민자 수, 합법 불법 이민자 숫자가 뭐 2배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 어느 나라에서 많이 왔느냐라고 보면은 베네수엘라에서 가장 많이 왔고요. 그다음에 페루, 아이티, 콜롬비아 이런 쪽에서 불법 이민자 또는 합법 이민자가 많이 했는데 왜 이쪽에서 이렇게 이민자가 많이 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미국에서 불법 이민자들 강력하게 차단하면서 멕시코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갔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미에서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국가 칠레로 좀 많이 유입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향과 좀 맞물렸는지는 좀 약간 좀 불확실하긴 한데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범죄율이 늘어나기는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민 증가 또 불법적인 이민자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연관관계? 여론을 좀 네. 형성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게 다 불법 이민자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생긴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됐고 네. 아무래도 그런 외부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부동산 뭐 임대료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정적인 영향이 있기는 있죠. 치안이 좀 악화된다든지. 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카스트 이 구구 성향의 카스트버처럼 마노두라라고 해가지고 네. 스페인어로 마노는 뭐 단단하다, 강하다 이런 뜻이고 두라는 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네.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은 철권 통치가 만호가 되겠죠. 손이고, 예. 네, 그래서 두라가, 철권 통치를 아. 좀 지지하거나 네, 또는 네. 나가서 과거의 어떤 독재를 좀 미화하고 지금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층이 좀 많이 확산됐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 카스투보가 그 피노체트 군부 정권을 자신은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경제적으로 그 당시에 좀 성장했던 부분이 좀 우리나라 과거를 좀 생각나게 하죠. 네네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독일 쪽에서 네. 이주해 온 사람이라고 하는데 독일 나치 당원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뭐 형은 또 피노체트 정권 때 장관직도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인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선 공약을 보면은 트럼프처럼 불법 이민자를 강력히 차단하고 국경 방패라고 해가지고 높은 이제 어떤 장벽을 건설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겠다. 그리고 그 엘살바도르의 트럼프라고 할까요? 뭐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 있잖아요. 이런 사람처럼 대규모 교도소를 건설해서 뭐 이런 것들을 다 잡아들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하라도 이제 성향이기는 하지만 이 안전 문제, 국민들의 안전 문제에서 당연히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치안 강화를 국정 과제에 영순위로 두겠다. 이래서 약간 우클릭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최근 들어서는 좀 보이고 있는 편입니다. 네,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온두라스 대선에서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좀 지지를 받고 있는 아스프라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뭐 지금 개표가 중단됐다가 다시 됐다 또 중단되고 뭐 네, 이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엎치락뒤치락 하고 네. 있어요. 제가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다시 가장 최근 상황을 좀 체크를 해보니까 네. 대선이 지난달 30일에 있었잖아요. 현재까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지가 아직 안 않고 나왔어요.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게 지난 금요일 네. 오후에 나왔던 게 마지막이고 지난 주말 동안에 업데이트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은 아마 오늘 오후 정도쯤에 나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뭐 투표용지 수는 260만 장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선관위 뭐 이런 시스템이 해킹당했다 이래서 계속 이제 중단된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88%까지 개표된 상황을 보면은 네. 트럼프의 지지를 받는 아스프라가 40.19%를 득표했고 중도 성향의 자유당 후보 나스라야가 39.49%로 2위입니다. 근데 이 두 후보의 득표율 차가 0.7%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이제 집권당 후보는 3위로 지금 당선 가능성이 없는데 온두라스 국민당이라고 하는 당이에요. 그런데 이번 선거 자체가 문제가 있으니 아예 무효화하자 이런 걸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논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트럼프는 온두라스 뭐 집권당 네. 이런 당의 정부가 대선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뭐 소셜 미디어에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죠. 예, 결과가 나와도 네, 결과가 나와도 쉽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승복하지 않고 뭐 이런 상황도 펼쳐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중남미 전체적으로 블루타이드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네. 이런 말씀 드렸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불과 3년 전인 2022년에만 해도 뭐 지금과 같은 상황은 좀 상상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해 10월에 룰라가 브라질 대선에서 이겼고 또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핑크타이드가 전례 없이 좀 위력을 좀 과시했었습니다. 네. 그 중남미의 근간을 이루는 국가다라고 하면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콜롬비아 이렇게 드는데 이게 다 이제 좌파 당시의 정부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후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고 있어서 그러네요.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뭐 엘살바도르, 뭐 파라과이 그러니까 여러 국가에서 구국 또는 중도 우파 정권들이 등장했죠. 여기에 네. 칠레랑 온두라스에서도 그렇게 이제 구국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우경화 형상은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주요 선거들이 있어요. 4월에 페루 대선이 있고 6월에 콜롬비아 대선이 있거든요. 네. 이 여기에서 또 사실은 우경화된 이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이렇게 상황이 몇 년 만에 달라진 이유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첫 번째 원인으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좌파 정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게 주요하게 영향을 미쳤고 또 지난 5일이었죠. 그 국가안보 전략이라고 백악관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미국 정부의 현재 전략적인 이 우선순위가 서반구 그러니까 중남미 지역에 집중될 것이다라고 아주 공식화했죠. 네. 그래서 뭐 신먼로주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독트린. 것들이 좀 통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중남미 각국에 대한 트럼프의 압박 또는 정치적 개입, 베네수엘라를 포함해서요. 네. 뭐 앞으로는 더욱 거세지겠다라고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그 자체적인 문제일 수가 빼놓을 수가 없죠. 각국 정부가 치안하고 안보 부실을 자초했고 네. 또 경제난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게 민심의 이탈을 가져왔고 이게 현재와 같은 결과를 낳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의 압박도 통할 수밖에 없었던 그렇죠. 거고요. 네. 결국에는 자체적으로 어떤 단단한 기반을 갖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외부 세력의 어떤 영향력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적인 불안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각국이 뭐 치안 안보 문제도 그렇고 경제가 일단은 예, 맞습니다. 너무나 상황이 네. 좋지 않죠. 네.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이 중남미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이유가 반면교사를 삼을 수 있는 그렇죠. 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칠레 대선 결선 투표를 중심으로 중남미 지역에 좀 뭐 최근 한 3, 4년 사이에 너무나 많이 극적으로 변화가 있었는데요. 중남미 지역 정치적 변화 자세하게 다뤄봤습니다. 오늘도 오혜리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